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메카에서 한영외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설명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처음에는 이제 한영외고 국어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그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해야 되는지, 자, 내신 대비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수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과서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동아국어라고 하는 그 출판사의 두산동아의 출판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희귀한 그런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는 저기에 이제 저자 이제 참여한 분께서 지금 현재 한영외고의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저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너무 희귀한 교과서다 보니까 자료를 좀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학교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교과서의 범위가 조금 많기도 했었지만, 작년, 재작년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교과서의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거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서 학교 시험 범위 안에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보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시험 범위를 차지하고 있냐면, 선생님의 부교재가 있어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 부교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교재인데요. 아마 한 선생님이 특정 선생님이 만들어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교재하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부교재를 뭐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파트까지 이제 전부 다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라든지, 그리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부교재로 수업을 하지 않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같은 것들을 나눠줘서 외부 지문을 또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문항 구성을 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된다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하고, 그리고 특정 학교는 또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나 이제 주관식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10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30문항이라고 하는 그 문항 수도 변함이 없는 것이, 총 이제 3분의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을 하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게 뭐 1반부터 3반까지는 어떤 선생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이제 파트를 이제 범위를 각각 맡으셔서 모든 반을 다 동일하게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총 3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 선생님마다 한 10문제씩 딱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을 일단 아까 문제 문항수로 말씀을 드렸다면,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문학하고 문법 1학년은 사실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영외고도 마찬가지로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먼저 내 아이를 조금 내신을 좀 대비해서, 또는 이제 수능 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조금 대비를 하시면,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나 1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본 2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고 하는 요 작품 하나, 그 다음에 중세국어 일부만 출제가 됐어요. 그 앞에서는 조금 뭐 교과서 작품이 한 2문제 정도? 지문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사실 조금 더 적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부교재를 보시면 범위가 더 많아요. 채봉간별곡, 규원가, 수호제기, 고공가, 고공답주인가 해서 총 5개의 작품이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교과서, 다른 출판사의 1학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규원가라든지 소호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2학년 교과서에,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이고, 뭐 채봉간별곡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 실렸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고공가나 고공답주인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문제에 실렸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교과서 외에 있는 작품들도 문학에서 이제 부교재로 이제 수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이제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비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이거 좀 생소한 작품이죠. 그래서 요런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피동표현, 서동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 들어있긴 하지만 따로 프린트를 이제 제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부정표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를 제작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 것 같고, 중세국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것들도 프린트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문학하고 문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1학년 교과서 안에 있는 그 영역에서만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문학 작품도 1학년 교과서 밖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1학년의 어떤 그 교과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한영외고의 특징은 일단 선생님들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학교라는 거예요. 타 학교 얘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좀 확고하고 학교의 시험 스타일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서 선생님이 좀 바뀐다거나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하신다거나 했을 때도 그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특징들이 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그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서 시험 스타일이 작년과 뭐 올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학교가 선생님들이 뭐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그런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각 학교 그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스타일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거에 맞춰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1학년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스타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이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주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좀 공부를 하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학년 국어 선생님 중에 김땡땡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남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오래 학교에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1학년 국어과 중심이 되는 선생님이신데, 이제 주로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자체 교재로, 아까 문학 자체 교재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걸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PPT로 수업을 또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PPT 자료라고 해가지고 그 교과서, 그 문학 부교재에 실려 있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PPT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냥 다루고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그 내재적 요소라고 하는 건 작품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 이외에 외재적 요소, 예를 들면 그 작품이 창작됐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지은 작가의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폭넓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좀 수업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요즘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배경 지식을 토대로 어떤 작품을 해석을 하고 이런 능력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힘을 좀 키워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선생님이다. 근데 출제를 하실 때는 김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선생님은 뭐 한두 개 정도의 작품을 뭐 한 시험 범위에 나가신다면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5개, 6개 이렇게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마다 문항수가 딱 3분의 1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각 작품마다 출제되는 문항수가 좀 적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진짜 이상한 거나 뭐 세세한 거나 뭐 이런 걸 내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적인 내용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다. 물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또 김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여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아마 그 교과서 저자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 출제가 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누구 선생님이 제일 어렵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그리고 선택지가 조금 길게 또 출제를 하시는 게 좀 스타일이 또 있으셔서 아이들이 선택지를 좀 읽으면서 하나가 조금 아리까리 한다거나 그 부분을 좀 집착을 하다가 다른 이제 오답이랑 이제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 긴 선택지의 훈련,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 다 따져가지고 이 부분이 맞고 이 부분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과서 작품에 있는 거 꼭 하십니다. 교과서랑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체 프린트 자료를
진행을 하시는데, 교과서 작품은 그래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니까 좀 유명한 작품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실려있지 않아도 좀 작품들이 있긴 하지만 자체 프린트 자료 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거나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좀 생소한 작품들을 들고 오시기도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해석을 달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자체 프린트 자료로도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이고, 주로 그 교과서 작품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또 특징이 있다면 문학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수업을 하시는 편이라서요. 기존에 만약에 임영원 선생님 거를 미리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갈래별 특징, 문학의 뭐 소설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시 이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배경 지식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땡땡 선생님인데요. 이건 1학년 문법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이제 그 어떤 그 1학년, 뭐 1학기 기말 뭐 이런 경우에는 비문학을 또 출제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영역만 맡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은 현재 3학년이랑 수업을 병행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깊은 내용까지 다루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 하더라도 그 선생님 맞춰서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꼭 함정 문제가 뭐 한두 개 또는 두세 개씩 좀 껴있기 때문에 문법을 제대로 좀 설렁설렁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선생님 문제에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을 좀 철저하게 10문제 어쨌든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용외고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방학 동안에 문법은 꼭 정리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1학년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은 아니지만 혹시 이제 선생님들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선생님들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면, 뭐 홍땡땡 선생님 계세요. 현재 2학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좀 알아야 되는 게 교과서 내용 외에, 그러니까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김땡땡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외적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교과서 내용 외에 단행본 도서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기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수업에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하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잘 숙지해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색다른 견해나 해석이 많기 때문에 그냥 뻔한 그냥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풀다가는 틀릴 수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필히 집중을 요하고 필기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선생님이라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마다 근데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있는 편이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럼 너무 쉬웠다 아니면 너무 어려웠다 하면 이제 이거 난이도 조절을 해서 한 번은 되게 어렵다 한 번은 되게 쉬웠다가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해주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주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안땡땡 선생님 현재 3학년 담당 선생님이고, 문학 파트는 특이하거나 뭐 새로운 해석이라거나 그런 걸 많이 하시지는 않고 그냥 좀 정석적으로 수업이 다 스탠다드하게 좀 진행이 되는 선생님이신데, 다루는 작품이 조금 많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거나 아니면 그거랑 같이 연관돼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양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면 문학의 어떤 많은 작품들을 조금 미리 고전 시가라도 좀 보고 들어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법 영역을 맡으실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정말 1등 컷이 70점대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한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내신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냥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아까 이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형인데 보시면 소설의 갈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작품들 보면 그냥 지문을 이제 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죠. 근데 이건 지문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갈래상의 특징에 대한 문제들만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학 이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만약에 지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봐도
그 이론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선택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3줄, 2줄 아니면 3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외적 중거. 지금 요즘에 뭐 수능형이라고 하는데 그 수능형이라고 하는 게 주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기 같은 걸 주고 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과 같이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이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지문만 뭐 암기 한다고 되는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 외적 중거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들을 이제 지문이나 아니면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학습이 조금 필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뭐 외적 중거만 본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뭐 그런 문제들만 출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개념어가 그래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학교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서도 다 개념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항상 다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3월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뭐 공감각이라든지 뭐 시각을 청각한다든지, 지금 여기 선택지에 있는 것들을 제가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만 쭉 뽑은 건데,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핍진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은 개념어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그 선생님이 주로 자주 쓰시는 단어들이 꼭 수업 시간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캐치해 놨다가 그게 선택지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어가 있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중심적으로 또 정리를 내신을 들어갈 때 해줘야지만 이런 문제에서 좀 이제 힘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정확하게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쓰시는 그런 어휘 같은 것들도 잘 정리를 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전체 줄거리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다는 가정의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고 자료로 뭐 소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소설의 전문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걸 읽고 너네들 이걸 참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라고 하면 전체 줄거리를 고려해서 그렇게 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조선 후기 잔반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과 또 관련을 지어요. 이건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작품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작품을 달달달 외우는 거, 그런 중학교 때 했던 그런 버릇을 좀 버리고 그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련될 수 있는 뭐 문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기를 또 2개 이상 1 보기 2 해서 전체적으로 좀 시간을 빼앗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읽고 뭐 느리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도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길고 복잡한 문제들도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수능형이라고 하는 문법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밑줄 쪽쪽 치고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을 고려했을 때 선택지 설명이 맞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얼마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사고력 방향으로 문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은 내용 정리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문학습이라든지 그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시라든지 이런 걸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석교과서,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주석교과서 다 제공을 하고, 요걸 토대로, 그리고 학교 필기를 또 토대로 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요. 중요한 건 사실 이것보다도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그렇게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작품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다 지금 여기 지금 너무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문 분석을 다 해놓은 자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요.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면 새로운, 그리고 좀 잘 다루고 있지 않은 작품들 같은 경우를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제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일일이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하나는 학교 프린트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맨 앞에 이제 제가 PPT로 수업을 하신다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PPT 자료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한눈에 좀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에 잘 정리를 할 수 있게 제가 프린트도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습이 이제 지문 학습이라든지 이런 작품에 대한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문제를 한영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면은 좀 좋은 학교이기는 합니다. 근데 작품들마다 이제 좀 낯선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최대한 학령이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그거를 뭐 쪽집게도 아니고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영역 안에서 그런 어떤 유형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제가 제공한 문제고 이게 동동이라고 하는 고전 시가에 출제됐던 그 문제인데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그런 방향이라든지 문제 출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독특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왼쪽에 같은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하면서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연습을 시키고 있는 편이고요. 외적 중건 뭐 이런 준 보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대한 단계별로 제공을 해요. 처음에는 쉬운 문제를 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관학교 문제라든지 다 뒤져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또 마지막에 좀 제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제공된 예전 문제, 이거는 3학년에 이제 실려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출제를 실제로 이제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3학년 정도가 풀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런 문제, 3점짜리 문제도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이제 교재가 제공이 되는데요. 새로운 교재가 제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 진도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이거에 교과서로 나가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 진도에 유연하게 매주 그 과제물과 그다음에 수업 자료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과제물 이행도를 다 체크해서 오답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 수업 전후에 뭐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어머니들 또 좀 뭔가 신경을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코로나가 하도 난리라 보니까 근데 아이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질문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온라인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줌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과 뭐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해서 이 온라인 질문방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번에는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모르는 거, 뭐 그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수업 시작 전에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쪽지 시험이나 이런 뭐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그냥 다 전부 다 숙제해야지 풀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그 테스트 결과 많이 좋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 종료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클리닝하고 재시험을 보고 재시험은 똑같은 시험지로 보긴 하지만 다 맞아야지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로 또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체크된 결과 같은 것들은 매주 부모님들께 이제 SNS로 다 통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직전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정리 자료, 왼쪽과 같은 그 정리 자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최종 모의고사를 제가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 있거나 하면은 잘 하고 있는지 뭐 문자로 제가 뭐 자고 있니, 뭐하니 이런 체크를 또 계속 끝까지 아이들이 시험 보는 바로 전날까지 계속 저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점검 때까지 제가 계속 신경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를 제공하고 대비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방학 때 이제 8주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1월 2일에 이제 개강하는데 지금 여기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자, 일요일 오전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일자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월 30일까지는 이제 휴강입니다. 30일에는. 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개념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학 이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고등 문학의 개념어 그리고 갈래별 특징, 이 갈래별 특징이 아까 그 문학 이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좀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작품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아, 고등 문학에서 쓰는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갈래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작품에 적용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체득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기본 이제 뼈대를 잡는 그런 수업인데요. 1학년 교과서 안에서는 채 다루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형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국어까지 전반적인 어떤 문법을 한 번씩은 좀 볼 수 있게끔 커리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독서도 사실은 완전히 그냥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1학년 그 출제되는 비중은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완전히 놨을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 같은 것들 그래서 독서의 영역 12개 그래서 인문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과학지문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커리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지금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6주의 앞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먼저 오픈한 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수업이었다면 요거는 좀 집중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 2번, 뭐 고전 시가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갈래별 특징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중요한 품사 이 품사 파트를 1학년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걸 모르면 앞에 뒤에 것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되게 중요한 문장 성분이라든지 어쨌든 문법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것을 차지하고 다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2학기 때 물론 들어가기는 하지만 미리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이걸 공부하면 고전 시가에 또 도움이 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원리나 중세 국어까지 전부 다 한 번씩은 볼 수 있고 보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과제물 같은 경우에 뭐 매일매일 풀 수 있는 그런 매일 국어라든지 뭐 어휘를 외울 수 있는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매주 한 부씩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집에서 그냥 풀라고 하면 아이들 시간적 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좀 밤에 줌에 이렇게 그 특정 시간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아이들하고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특정 시간에 들어와서 제가 시간을 재주고 지금부터 시험 봅니다 해서 실제 시험 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매주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모의고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내신 수업인데요. 내신 수업은 이제 그 기간이 됐을 때 뭐 학교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마 3월 중에 개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6회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수업 6회 플러스 뭐 직전 수업에서 7주 정도 진행이 되고 수업 시간은 일요일 오후 6시에서 9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영예고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 아이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도 보는 아이들도 있고 점점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8년째 뭐 계속 한영예고 아이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만큼은 이 학교만큼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각 학년 선생님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로 바뀌더라도 제가 그 선생님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아이들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믿고 보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